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약을 다루면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자식들의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최민규입니다. 이제 72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본초원의 사장이 아닙니다. 28년 동안 한의원을 하다가 지난해에 물러났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몸으로 산속에 들어가 자연의 약재를 벗삼아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찾아와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제가 자식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뤘습니다. 한의대를 졸업한 후 작은 한의원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약재 도매상 본초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약 50년간 저는 약재를 다루었습니다. 약재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약재가 사람을 살립니다. 약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를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생명 자체입니다. 처음 한의원을 열었을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 변두리에 작은 한의원 건물을 빌렸습니다. 월세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금액이 별로 크지 않지만 40년 전에 월세 5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빌린 월세를 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설렜습니다. 약재를 처방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 약재가 이 환자를 낫게 해달라고. 저는 약재를 다룰 때 항상 조심했습니다. 좋은 것만 골랐습니다. 비싼 것도 좋지만 비싼 약재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산지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강원도의 산, 지리산의 약초, 백두산 인삼의 산지, 제주도의 해약재까지 저는 직접 발로 뛰며 최고의 약재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종로구의 낡은 한옥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한약방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곳저곳이 낡아 있었습니다. 지붕도 좀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건물을 보는 순간 뭔가 끌렸습니다. 그 건물의 기둥, 그 건물의 벽, 그 건물의 마루. 모든 것이 수십 년의 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생명을 구했던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건물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건물을 살 수 있는가? 주인은 팔고 싶어 했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았고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모든 적금을 꺼냈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때 저는 36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조금씩 고쳐나갔습니다. 지붕을 새로 올렸습니다. 벽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모습은 최대한 보존했습니다.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 건물이 준비되어 가던 어느 날 저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소원이었습니다. 그녀도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전시회에서 만났습니다. 한의학 학술 논문 전시회였습니다. 그녀는 약재의 생리 활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표를 듣다가 반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많이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약재를 단순한 상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한옥 건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그 건물을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원이가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살아있다고. 이 건물의 벽에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했던 누군가의 마음이 새겨져 있다고. 우리는 그 건물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만 왔습니다. 그 건물의 마루에서 우리는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그 건물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받고 소원이는 약재를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약재를 공부했습니다. 함께 산으로 다녔습니다.
함께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자식을 낳았습니다. 장남 준영과 장녀 윤서입니다. 준영이는 그 한옥 건물의 마루에서 태어났습니다. 산파분들이 있었습니다. 의료시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집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의 중심이었으니까요. 윤서는 거기서 2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건물에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학교에 다닐 때도, 대학을 갈 때도, 사회에 나갈 때도 우리는 그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원이는 그 건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말했습니다. 당신의 약재를 다루는 명예와 이 한옥 건물의 터가 당신의 뿌리라고. 이 건물의 마루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이 건물을 함부로 팔거나 증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이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영혼이 담긴 곳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소원이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소원이는 지난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했지만 암 앞에서 의사도 무력했습니다. 약재가 모든 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생명 앞에서 약재는 때때로 무력합니다. 소원이가 죽을 때 저는 제 손에 죽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한옥을 지켜줘. 그 건물이 우리의 모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그 건물에서 나를 지켜줄래? 소원이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본초원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사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자식들도 컸습니다. 준영이는 20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고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입니다. 저는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서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낳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도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점점 저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자주 자식들을 만나 세어봤습니다. 준영이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사업 상담을 하러 올 때였습니다. 윤서와는 명절에만 만났습니다.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머니 기제사.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은 더 달라졌습니다. 준영이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본초원의 사업 확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약재 창고의 부지 개발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약재 창고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서는 저에게 남편의 사업이 어렵다고 전화했습니다. 회사가 위험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거나 금융 자산을 정리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들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정말로 나를 찾는가? 아니면 나의 무언가를 찾는가?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그리고 그 포기 속에서 나의 자식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저는 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리모델링한 종로구의 한옥 건물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아버지는 앞으로 산속에 가서 자연의 약재를 캐며 살겠다고. 아버지는 빈몸으로 갈 것이라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찾아와 줄 수 있겠느냐고. 아버지가 건강하지 않고 돈도 없고 사업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제 장남 준영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된다고.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제 장녀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 가기 전에 아버지와 며칠씩 함께 지내지 않겠느냐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상을 함께 보내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너희는 아버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제 장남은 좋다고 했습니다. 사흘 정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장녀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기제사를 앞두고 집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틀이라도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 자식들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식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무언가를 원하는 것인지. 저는 최근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 사장이 불로장생의 약재를 찾고 있다는 소문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산속의 도연 스님을 자주 찾아갑니다. 도연 스님은 56세이고 10년 전부터 산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로장생의 약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자식들의 탐욕을 치료할 약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약재가 정말 존재하는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찾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생전에 한 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약재를 다루는 명예와 한옥 건물의 터가 당신의 뿌리라고. 그것들을 함부로 팔거나 증여하지 말라고. 그것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라고. 저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항상 기억했습니다. 아내가 눈을 감을 때 제 손에 담긴 그녀의 손의 따뜻함이 식어가면서도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예언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제 장남 준영이는 48세입니다. 그는 30대에 중소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70명을 넘었습니다. 준영이는 성공한 아들입니다. 저는 그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준영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사업이 어렵다는 전화였습니다. 이 분야가 경쟁이 많다고 했습니다. 신입 기업들이 많아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영이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본초원입니다. 준영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본초원의 사업을 맡아 확장하겠다고. 정보 기술과 약재를 결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전국의 약사와 한의사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그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실행했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가 다음으로 말한 것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종로구의 약재 창고 부지와 현재의 재고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약재 창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그 창고는 저와 함께 성장해온 본초원의 심장입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저희가 수집해온 약재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재들은 이제 구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미래의 개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준영이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본초원을 확장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원하는 건가? 준영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둘 다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을 다시 봤습니다. 준영이는 매우 계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계산 속에 저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부를 정도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약재 창고는 그의 미래의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마친 후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잘못 키웠나? 그렇지 않습니다. 준영이는 어릴 때 매우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를 자주 도왔습니다. 약재를 정리할 때도 자주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준영이가 커나가면서 경쟁이 심한 세상 속에서 그는 점점 계산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며칠 후 저는 준영이의 권유로 그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일어날 일의 시작입니다. 제 장녀 윤서의 경우는 준영이와는 달랐습니다. 윤서는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 남편의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또는 금융 자산을 정리해서 도와달라고. 제 딸의 음성에는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딸을 사랑합니다. 딸의 남편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실한 남자입니다. 저는 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딸의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위의 사업이 정말로 위험한 상태인지 아니면 잠깐의 어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도 아버지의 재산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0평이 넘습니다. 강남의 위치도 좋습니다. 그 아파트의 가치는 대략 25억 원대입니다. 그것은 작지 않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금융 자산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사업을 통해 모은 것들입니다. 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야, 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다. 네, 아버지. 너는 정말로 남편을 돕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건가?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해서 전화를 한 건가? 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당신 같은 말씀을 하신다니요. 딸이 남편을 걱정해서 아버지를 찾는 게 그렇게 나쁜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딸이. 아버지가 나쁜 뜻이 아니다. 아버지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렇다면 아버지는 저한테 도와주지 않을 거군요. 아버지는 저희를 버린 거군요. 그 순간 저는 제 딸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상처였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가 아버지의 냉정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전화는 끝났습니다. 딸과의 대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영이와 윤서, 두 자식 모두 저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제 자식들의 진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며칠씩 함께 지내자고. 제 일상을 함께 보자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되지 않겠느냐고. 준영이와 윤서는 동의했습니다. 준영이는 사흘을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이틀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식들과의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최근 산속의 도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도연 스님은 56세입니다. 10년 전부터 산속의 사찰에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욕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불로장생의 약재가 있을까요? 도연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약재가 있다면 이 세상에 죽는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왜 찾으시려고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들의 탐욕을 치료할 약재를 찾는 것입니다. 도연 스님은 다시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찾아보십시오.
그 약재를 찾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불로장생의 약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저의 상태입니다. 제 자식들은 저를 방문하고 저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제 모든 재산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유언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제 자식들의 마음을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장남 준영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100평이 넘었습니다. 평면도를 보니 구조도 좋았습니다. 펜트하우스 수준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로 성공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급 아파트에서 뭔가 차가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호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첫날 저녁 준영이는 저를 환영했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영이는 저에게 자신의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했는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얼마나 야심차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영아, 너는 지금 행복하니? 아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아버지. 저는 성공했으니까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내 아들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과 성공이 같은 것이 아닌데 준영이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저는 혼자 준영이의 집에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회사에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니, 울린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는 우연히 제 귀에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준영이와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제 귀에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준영이가 전화로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아버지가 오셨어. 지금 거실에서 있을 거야. 그러자 다른 쪽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이 기회야. 시아버지가 산에 가시든 요양원에 가시든 상관없으니 일단 종로 한옥 건물과 약재 창고를 우리 쪽 명의로 확보해야 해.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영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응, 맞아. 그 부지는 아직도 엄청난 가치가 있어. 근데 아빠가 기증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 시아버지가 아직 정신 차려 있을 때. 그리고 며느리는 더 계속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자연인 흉내는 그냥 둬. 나중에 우리에게 유리한 명분이 될 거야. 만약에 시아버지가 정말 산에 가서 죽으면 우리는 유산 상속인이 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옥과 창고 부지를 이용할 수 있어. 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빠의 명예는 어떻게 하지?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예? 그게 뭐 하는데? 돈이 답이야.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은 저의 재산을 계산하는 기계였습니다. 내 아들은 저의 명예를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날 것이다. 나는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그 밤 제가 침실에 있을 때 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함께 약재 창고에 가보지 않으실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러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아들과 함께 종로구의 약재 창고로 향했습니다. 약재 창고는 저희 본초원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2층 규모의 대형 창고였습니다.
지하에는 냉장시설이 있었습니다. 벽장에는 수십 년간 모은 약재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천년 인삼, 북한산 석곡, 티베트 동충하초, 여러 종류의 산삼과 그씨, 수삼, 홍삼, 흑삼, 그리고 그 외 수백 가지의 약재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약재들을 보면서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재 자체에 대한 반짝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반짝임이었습니다.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약재들의 총가치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약 10억 원대이다. 하지만 정확한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약재는 수십 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내려가기도 한다.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의 개발 가능성은 어떻게 되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부지는 종로 근처에 매우 좋은 입지에 있다. 앞으로 개발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부지를 팔 생각이 없다. 이곳은 본초원의 마음이니까.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지를 팔면 강남 아파트보다도 더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준영아, 너는 알고 있니? 이 창고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의 희망이 담겨 있는지를. 이 약재들 중 일부는 다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다. 어떤 약재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준영이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데이터로 모든 약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어떤 약재가 어디에 필요한지 예측할 수 있어요. 이 부지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보다 그것을 팔아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준영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 아들은 약재가 무엇인지 모른다. 내 아들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저는 더 이상 이 아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재 창고를 나갔습니다. 그 밤 저는 준영이의 집을 나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준영아, 아버지는 산속으로 가기로 한다. 너와의 시간이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아버지는 이제 산에 들어가 도연 스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너는 좋은 사업가가 되어라. 하지만 잊지 말아라.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후회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친 것이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편지를 준영이의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준영이의 집을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장녀 윤서의 집으로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약 이틀을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윤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윤서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윤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까 왔다.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거실에서 기다렸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미리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제가 준비할 텐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함께 보내고 싶을 뿐이다. 윤서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윤서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며 그녀의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윤서의 집은 서울 시내의 중상층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별로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윤서는 2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작은아이는 2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고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주들이 제 주위를 돌았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오후 저는 윤서의 남편 사위를 만났습니다. 사위의 이름은 김준철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매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위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준철이. 이렇게 우리 윤서를 잘 챙겨줘서 고마워. 사위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윤서는 제 아내이고 아이들은 제 자식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위는 좋은 남자인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윤서가 아버지의 돈을 원하는가? 그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서가 요리를 했습니다. 매우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음식은 모두 윤서가 만들었습니다. 윤서는 정말 좋은 아내입니다. 저는 윤서를 보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윤서는 잘했다. 윤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게 별것 아니에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사위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시간이 있으신가요? 제 회사에 대해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다. 들어보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요. 만약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대략 5억 원 정도 있으면 회사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억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금융 자산으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월급도 밀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있나? 사위가 말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사위는 저에게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계획서는 매우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도 깔끔했습니다. 저는 계획서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위는 정말로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윤서가 아버지의 돈을 원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의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밤 저는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구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식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다른 쪽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장인어른. 죄송한데 제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윤서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뭔가. 사위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단순히 5억 원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가 필요한가?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최소한 10억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장인어른께서 보유하신 종로 한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딸을 다시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윤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도 매우 직접적으로요.
하지만 윤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반면 사위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옥 건물까지 담보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잠깐 사위. 윤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윤서한테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위는 장인어른을 설득한 후에 아내에게 말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정말로 나를 버렸다. 내 자식들은 이제 나의 재산만 본다. 내 자식들은 이제 나의 영혼이 아니라 나의 몸뚱이만 관심 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야,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실래? 윤서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좋아요.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윤서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윤서, 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다. 네, 아버지. 뭘 물으실 거예요? 너는 정말로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해서 아버지를 찾은 거니? 아니면 아버지 자신이 필요해서 찾은 거니? 윤서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당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본 거야. 너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해서 여기 온 거니? 아니면 아버지의 돈이 필요해서 온 거니? 윤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상처받아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너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너의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남편의 사업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니?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파산할 거예요. 아이들도 학교를 옮겨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서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서는 아직도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 아버지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다. 네, 아버지. 너의 남편이 어젯밤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위는 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종로의 한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제안했어.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윤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윤서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떠나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너를 치료하려고 가는 거야. 아버지는 너의 탐욕을 치료할 약재를 찾고 있어. 그 약재가 무엇인지 너도 모를 것 같지만 아버지는 찾을 거야. 윤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오후 저는 윤서의 집을 나갔습니다. 손주들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저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먼 곳에 가야 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한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착한 아이들이 되어라. 너희의 엄마 아빠를 도와줘. 너희가 있기 때문에 너희 부모도 견딜 수 있을 거야. 저는 아이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 아버지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너를 치료하기 위해 가는 거야. 너와 너의 남편이 언제쯤 깨달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면 너희는 이 시간을 후회할 거야.
윤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윤서를 한 번 더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연 스님이 있는 산으로요. 도연 스님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나는 도연 스님의 사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연 스님의 사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벽은 돌로 만들어졌고 지붕은 오래된 기와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6개였고 그 창문들은 온종일 자연의 빛을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매우 낯설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명상을 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약초를 캤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약초를 정리하고 건조했습니다. 저녁에는 명상과 독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 속에서 저는 뭔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산속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시계로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스님, 저는 불루장생의 약재를 찾고 있습니다. 도연 스님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약재는 아직 찾지 못하셨겠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도연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산속에서 캔다고 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탐욕을 내려놓을 때, 당신이 집착을 버릴 때, 그 순간 그 약재는 당신 손에 들려질 것입니다. 저는 스님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준영이와 윤서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을 위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종로구의 한옥 건물을 기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통의학연구재단에 그 건물을 기증했습니다. 그 재단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 건물은 앞으로 한의학 연구와 전승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기증 당시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 아내와 저의 인생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이 건물의 벽에는 수십 년간 환자들의 울음과 웃음이 흡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앞으로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약재 창고였습니다. 저는 약재 창고의 모든 약재를 무료진료봉사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 단체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무료로 한약을 제공하는 단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수십 년간 모아온 약재들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천년 인삼도 산삼도 희귀한 약재들도 모두였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최 박사님, 이렇게 귀한 약재들을 어떻게 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약재들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재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재단에 제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저는 강남 아파트만 남겨두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것도 나중에 기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최소한의 생활 자금과 강남 아파트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유명한 약재상 사장이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고요. 그 기사를 본 제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그들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 기사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화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몫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산속에서 5개월이 지났을 때 제 자식들이 나타났습니다. 준영이와 윤서가 함께 산을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윤서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모든 것을 남에게 주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는 아버지의 자식인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다. 너희는 아버지의 자식이다. 하지만 너희는 아버지의 생명을 원했다. 너희는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다. 너희는 아버지의 영혼은 원하지 않았다. 윤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윤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 아버지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 순간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놨으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타인을 용서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는 이제 그냥 여기서 약초를 캐며 살 것이다.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너희는 이제 아버지를 찾을 이유가 없다. 윤서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돌아와요. 저는 윤서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는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남은 생을 보낼 것이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주고 싶지 않은 약재를 찾았다. 그것이 바로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약재를 너희가 언제쯤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이다.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강남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기부할 것이다. 아버지는 이제 어떤 재산도 필요 없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거라. 아버지는 더 이상 너희를 볼 필요가 없다. 준영이와 윤서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연 스님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자식들을 버렸습니다. 도연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제 자식들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저는 산속에서 약초를 캤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명상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산을 다니며 약초를 찾았습니다. 정오에는 약초를 정리했습니다. 오후에는 약초를 건조했습니다. 저녁에는 도연 스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불로장생의 약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최민규였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민규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매우 특별한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그 약초를 보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으셨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불로장생의 약재인가요? 도연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찾던 그 약재입니다. 저는 그 약초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약초의 이름은 영지였습니다. 영지는 소나무의 밑동에서 자라는 영약입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불멸을 상징합니다. 저는 그 영지를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도연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던 약재입니다. 저는 그 영지를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니, 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약초를 캐기 위해 다른 산으로 향했습니다. 7월이 지났을 때 저는 도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제 자식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연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불로장생의 약재를 찾았으니까요. 이제 제 자식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연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준영이의 회사부터 찾아갔습니다. 준영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준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가 불로장생의 약재를 찾았다. 저는 그 영지를 준영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준영이는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탐욕을 내려놓는 약재다. 그리고 그 약재를 먹으면 너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준영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윤서를 찾아갔습니다. 윤서도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윤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윤서, 아버지가 불로장생의 약재를 찾았다. 저는 그 영지를 윤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탐욕을 치료하는 약재다. 윤서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깨달음의 울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돈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본초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종로에 한옥 건물도 가졌고 강남 아파트도 가졌습니다. 금융 자산도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들이 제 돈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식들은 제 영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재산만 원했습니다. 20년을 한의사로 살아가며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의 마음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로요. 그리고 그 결정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산속에서 약초를 캡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약초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날은 귀한 약초를 찾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불로장생의 약재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도 아닙니다. 진정한 불로장생의 약재는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순간 당신은 불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 자식들은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제 손에 들린 영지를 보면서 그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삶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당신의 영혼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만은 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저는 이제 산속에서 약초를 캡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약초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때, 그때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삶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이 새로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대한 공감이나 혹은 여러분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운 의견 모두 환영합니다. 실버로드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